거센 눈보라가 휘몰아치던 겨울 새벽, 건설 현장은 얼어붙은 공기 속에 긴장으로 가득했다. 그 순간 쾅! 귀를 찢는 듯한 굉음과 함께 거대한 철근 다발이 휘청이며 무너져 내렸다. 조심해! 모두가 뒤로 물러서는 사이 한 한국인 동료가 그대로 철근 밑에 깔려 꼼짝도 못했다. 피가 땅바닥에 번져가고 그의 비명은 눈발에 삼켜졌다. 사람들은 얼어붙은 듯 바라볼 뿐 누구 하나 나서지 못했다. 철근은 무겁고 추가 붕괴 위험까지 있었기에 감히 다가설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때 한 베트남 청년이 주저하지 않고 앞으로 뛰어들었다. 얼굴과 손에 눈과 흙먼지가 뒤섞이고 철근에 긁혀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그는 이를 악물었다. 잡아! 내가 밀 테니. 그의 절규가 현장을 흔들었고 순간 모든 이들이 정신을 차렸다. 눈보라 속 그는 온몸으로 철근을 밀어올리며 동료를 끌어내려 사투를 벌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꽝흐우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한국에 온 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매일 새벽 5시 반이면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집니다. 얇은 이불 사이로 스며드는 차가운 공기에 몸을 움츠리곤 하지만 바로 일어나서 세수를 하죠. 거울 속의 제 모습은 여전히 낯설어 보입니다. 아직도 이곳이 집처럼 느껴지지 않거든요. 기숙사 복도를 걸으면서 저는 작은 소리로 베트남 노래를 흥얼거립니다. 고향에서 어머니가 자주 불러주던 자장가인데요. 그 멜로디가 마음을 달래주는 유일한 위안입니다. 건설 현장에 도착하면 이미 몇몇 선배들이 와 계세요. 저는 항상 90도로 깊숙이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어 발음이 어색하지만 정말 진심을 담아서 인사하거든요. 몇몇 동료분들은 무뚝뚝하게 고개만 끄덕이시지만 김태수 형님만큼은 항상 따뜻하게 대답해 주세요. 꽝흐우야. 오늘도 일찍 왔네. 밥은 먹고 왔어? 네, 김 형님. 라면 끓여 먹었어요. 또 라면이야? 몸에 안 좋아. 나중에 내가 김치찌개 좀 싸줄게. 이런 김태수 형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눈이 반짝입니다. 한국에서 만난 첫 번째 형님이거든요. 작업이 시작되면 저는 다른 누구보다 열심히 움직입니다. 20kg가 넘는 철근을 어깨에 짊어지고 3층까지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을 하루에도 수십 번 해요. 어깨가 까지고 허리가 아파도 한 번도 쉬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대부분 동료분들은 그늘진 곳에 모여서 도시락을 드세요.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혼자 김밥을 먹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1,000원짜리 삼각김밥이지만 한 입 한 입 정말 소중히 씹어 먹어요. 저 친구는 시키는 것만 해. 말도 안 통하잖아. 가끔 이런 말들이 귀에 들려와요. 완전히 알아듣지는 못해도 저에 대한 이야기라는 건 분명하거든요.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듯 다시 밥을 입에 넣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의 외로움은 견딜 수 있어요. 밤이 되어 임시 기숙사로 돌아가면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켜요. 화면에는 베트남에 있는 부모님과 여동생의 사진이 떠올라요. 아버지의 주름진 손,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 그리고 대학에 다니고 있는 여동생의 환한 웃음이요. 조금만 더 버티자. 이 돈이면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어. 저는 휴대폰을 가슴에 꽉 안고 눈을 감아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2월 15일, 절대 잊을 수 없는 그날이었어요. 오전 10시 반경이었는데 평소와 다름없이 3층 슬래브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따라 바람이 유독 심했거든요. 순간 풍속이 초속 15m를 넘나들었어요. 꽝흐우야, 철근 한 다발만 더 올려줘. 김동수 형님이 위에서 소리쳤어요. 저는 평소처럼 25mm 철근 20개를 묶은 다발을 어깨에 메고 계단을 올라갔어요. 한 다발이 거의 80kg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3층에 올라가자마자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삐걱삐걱하는 금소금이었어요. 크레인으로 올려놓은 철근 더미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뭔가 이상한데. 이성호 반장님이 크레인 쪽을 바라보며 중얼거리셨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벅. 와이어 로프가 끊어지는 소리였어요. 5톤짜리 철근 다발을 묶고 있던 와이어가 강풍을 견디지 못하고 끊어진 거예요. 위험해. 위험해. 다 피해. 순식간에 현장이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너무 갑작스러워서 제대로 피할 수도 없었어요. 콰르르르릉. 거대한 철근 더미가 무너져 내렸어요. 25mm, 32mm 철근들이 6m 높이에서 떨어지면서 엄청난 소음을 냈어요. 마치 폭탄이 터진 것 같았어요. 아! 그 순간 김동수 형님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철근에 다리가 깔린 거예요. 허벅지 부분에 32mm 철근이 박혀서 꼼짝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김씨, 김씨, 괜찮아. 다리가 안 빠져. 김동수 형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핏기가 싹 빠진 얼굴로 식은땀을 흘리고 계셨어요. 겨울인데도 이마에 땀이 뻘뻘 흐르고 있었어요. 119에 신고했어. 구급차 온다. 누군가 소리쳤지만 이미 피가 많이 나고 있었어요. 김 형님의 작업복이 빨갛게 젖어가고 있었거든요. 아파. 진짜 아파. 형님이 신음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다른 동료들은 무너진 철근 더미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없었어요. 조금만 잘못 건드려도 더 많은 철근이 무너질 수 있었거든요. 조심해.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이성호 반장님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김 형님의 얼굴색이 점점 파래지고 있었어요. 혈색이 완전히 사라지고 있었어요. 꽝흐우야, 위험하니까 너도 뒤로 물러서.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베트남에서 5년간 소방관으로 일하면서 이런 상황을 많이 봤거든요. 저런 상태로 15분만 더 지나면 정말 위험해져요. 순간적으로 몸이 움직였어요. 꽝흐우야. 안 돼. 동료들의 외침이 들렸지만 저는 이미 무너진 철근 더미로 뛰어들고 있었어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온 신경이 곤두서 있었어요. 이 철근부터 빼야 해요. 제 입에서 한국어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어요. 평소보다 훨씬 정확한 발음으로요. 위급한 상황에서는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것 같아요. 저는 먼저 김 형님 주변의 작은 철근들부터 하나씩 제거했어요. 맨손으로 철근을 잡으니까 장갑이 찢어지고 손바닥이 까졌어요. 피가 흘렀지만 아픈 줄도 몰랐어요. 이쪽 철근을 먼저 들어야 압력이 줄어들어요. 저는 무게 중심을 정확히 파악했어요. 어느 철근을 먼저 들어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해야 2차 붕괴를 막을 수 있는지 머릿속으로 계산했어요. 하나, 둘, 셋. 25mm 철근 5개가 묶인 걸 혼자 힘으로 들어올렸어요. 평소라면 절대 혼자서 못 드는 무게인데 그때는 진짜 힘이 났어요. 꽝흐우야, 조심해. 그 순간 위에서 또 다른 철근이 미끄러져 내려왔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틀어서 피했어요. 철근이 제 어깨를 스치고 지나가면서 작업복이 찢어졌어요. 형님, 조금만 참으세요. 거의 다 됐어요. 김 형님은 이미 의식이 흐릿해지고 있었어요. 눈동자가 초점을 잃고 있었거든요. 꽝흐우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마지막 큰 철근을 들어올리는 순간 제 허리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제 됐어요. 빼낼 수 있어요. 김 형님의 다리가 철근에서 빠져나왔어요. 그 순간 제가 먼저 쓰러졌어요. 온몸의 힘이 다 빠져버렸거든요. 꽝흐우야. 꽝흐우야. 동료들이 달려와서 저를 부축해 주셨어요. 그제야 제 몸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손바닥은 피투성이었고 어깨와 등에도 상처가 있었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김 형님은 의식을 회복하셨어요. 응급처치를 받으면서도
계속 제 걱정을 하셨어요. 꽝흐우 때문에 살았어. 진짜 고마워. 현장 소장님이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분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넌 도대체 어떻게 그런 걸 해낼 수 있었지? 마치 전문가 같았는데.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진실을 말했어요. 저는 베트남에서 5년간 소방관으로 일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많이 해봤어요. 현장에 있던 모든 분들이 입을 다물지 못하셨어요. 그동안 단순한 일꾼으로만 여겨졌던 제가 사실은 생명을 구하는 전문가였던 거죠. 그럼 왜 여기서 이런 일을? 가족이 너무 가난했어요. 베트남 소방관 월급으론 여동생 대학 등록금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돈을 벌기로 했어요. 그 순간 현장은 조용해졌어요. 눈보라 소리만이 정막을 가르고 있었어요. 모든 분들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사고 다음 날부터 현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기숙사에서 나와 현장으로 향하는데 평소와 다른 시선들을 느꼈어요. 꽝흐우야, 여기 와. 김태수 형님이 손짓하시더라고요. 가보니까 현장 동료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20여 명이 넘는 분들이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얘들아, 우리 영웅님 나오셨다. 박철민 형님이 박수를 치시면서 소리치셨어요. 그러자 모든 분들이 따라서 박수를 쳐주셨어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제가 손사래를 치며 말하니까 이성호 반장님이 제 어깨를 탁 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당연한 일? 너 같은 놈이 어디 있어? 목숨 걸고 사람 구하는 게 당연하다고. 그때 김동수 형님이 목발을 짚고 현장에 나오셨어요. 다리에 깁스를 하고 계셨는데 저를 보시자마자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꽝흐우야. 너 때문에 내가 살았어. 정말 고마워. 형님이 제 손을 꽉 잡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형님, 괜찮으시면 다행이에요. 괜찮긴 무슨, 의사가 그러는데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대. 너 덕분에 내 다리 멀쩡해졌어. 그날부터 정말 모든 게 달라졌어요. 가장 먼저 바뀐 건 점심시간이었어요. 꽝흐우야, 여기 앉아. 김태수 형님이 제일 좋은 자리를 내어주셨어요. 그동안은 항상 구석진 곳에서 혼자 먹었는데 이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앉게 된 거예요. 우리 아내가 김치찌개 끓여서 보냈는데 같이 먹자. 내 것도 있어. 꽝흐우야. 계란말이 좋아하지? 나도. 내가 멸치볶음 해왔어. 순식간에 제 앞에 반찬들이 쌓였어요. 평소에 제가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로 끼니를 때우는 걸 다들 알고 계셨던 거예요. 형님들, 너무 많아요. 제가 어떻게 다 먹어요? 많긴 뭐가 많아. 넌 너무 말랐어. 더 먹어야 해. 박철민 형님이 김치찌개를 퍼서 제 앞에 놓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정말 어머니가 해주시는 것처럼 가득 담아주셨어요. 진짜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제가 진심으로 맛있다고 하니까 김태수 형님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 집에 한번 놀러와. 우리 아내가 베트남 음식도 배워서 해줄 거야. 정말요? 정말 괜찮아요? 당연하지. 우리 아들놈한테도 내 이야기 많이 해줬어. 꼭 보고 싶다고 하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가족 같다는 게 이런 느낌인가 싶었어요. 작업 시간에도 달라진 게 많았어요. 예전에는 혼자서 무거운 걸 들고 다녔는데 이제는 모든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꽝흐우야, 그거 무거우니까 같이 들자. 혼자 하지 말고 불러. 응. 특히 이성호 반장님의 변화가 가장 컸어요. 예전에는 좀 무뚝뚝하셨는데 이제는 정말 친아버지처럼 챙겨주셨어요. 꽝흐우야, 오늘 좀 일찍 들어가. 어제 몸 많이 무리했잖아. 괜찮아요, 반장님. 더 할 수 있어요. 안 돼. 내 몸이 제일 중요해.
다른 일은 우리가 다 할 테니까 들어가서 쉬어.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행복했어요. 한국에 온 지 3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정말 소중한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김동수 형님이 퇴원 축하 겸 회식을 하자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어요. 얘들아, 잠깐. 김동수 형님이 일어서시더니 소주잔을 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꽝흐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을 수 있어. 정말 고마워. 진짜 형제야, 형제. 그러시더니 갑자기 제게 무릎을 꿇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형님, 안 돼요. 일어나세요. 저는 깜짝 놀라서 형님을 붙잡았어요. 꽝흐우야, 형이 너한테 정말 고마워. 목숨을 구해준 은혜를 어떻게 갚지? 형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사람이 위험하니까 도운 거예요. 그때 이성호 반장님이 일어서셨어요. 꽝흐우야, 이제 너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다 있어. 맞아, 맞아. 우리가 꽝흐우 가족이야. 베트남에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우리가 다 도와줄게. 모든 분들이 입을 모아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형님들, 정말 고마워요. 한국에 와서 이렇게 좋은 분들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그때 현장에서 가장 나이 많으신 오세관 형님이 소주병을 들고 일어나셨어요. 꽝흐우야, 나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내가 대표로 말할게. 모든 분들이 조용해지셨어요. 우리가 그동안 너를 제대로 몰라봤어. 정말 미안했다. 앞으로는 진짜 가족처럼 지내자. 그러시면서 소주잔을 제게 내미셨어요. 꽝흐우, 넌 이제 우리 진짜 형제야. 그 순간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3년 동안 한국에서 혼자 견뎌왔는데 드디어 진짜 가족을 만난 것 같았어요. 형제라고 해주시니까 정말 정말 고마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잔을 받았어요. 제대로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건배. 모든 분들이 소리치시면서 잔을 부딪혔어요. 그 순간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와서 베트남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아빠, 리에나. 나 정말 좋은 일이 생겼어. 한국에서 진짜 가족을 만났어. 형님들이라고 부르는 분들인데 정말 친형처럼 대해줘. 이제 혼자가 아니야.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다행이다, 우리 아들.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좋은 사람들 만나서 정말 기뻐. 그날 밤 저는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잠들었어요. 한국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소속감을 느꼈거든요. 베트남으로 돌아온 지 벌써 5년이 지났어요. 호치민시 3군에 있는 작은 골목에 제가 운영하는 음식점이 있어요. 꽝흐운의 베트남 음식점이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데 겉보기엔 정말 작은 가게예요. 테이블이 10개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이 작은 가게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처음에는 평범한 베트남 음식만 팔았어요. 쌀국수, 반미, 분짜 같은 거요. 그런데 손님이 많지 않았어요. 주변에 더 유명한 가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문득 한국에서 김태수 형님이 해주셨던 김치찌개가 생각났어요. 그 따뜻한 맛, 그 정성이 담긴 맛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래, 김치찌개를 만들어보자. 한국에서 일할 때 동료들과 함께 먹던 그 맛을 재현해보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김치를 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돼지고기 부위 선택, 두부 넣는 타이밍까지 모든 게 시행착오의 연속이었어요. 몇 달 동안 연습하고 또 연습했어요. 한국 유튜브 영상도 보고 한국 마트에서 재료도 구해왔어요. 드디어 제가 만족할 만한 맛이 나왔을 때 정말 눈물이 났어요. 김태수 형님이 해주시던 그 맛과 거의 비슷했거든요. 특별 메뉴 한국식 김치찌개. 이런 메뉴판을 붙였는데 처음에는 베트남 손님들이 신기해하셨어요. 사장님, 이게 뭐예요? 한국 음식인데요.
정말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첫 번째 손님이 김치찌개를 드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요. 와, 이거 정말 맛있네요. 매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나요. 이런 음식 처음 먹어봐요. 그분이 친구들을 데려오시고 또 그 친구들이 다른 사람들을 데려오고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베트남 젊은 사람들이 김치찌개를 정말 좋아해 주셨어요. 사장님, 이 김치찌개 너무 중독성 있어요. 매일 먹어도 안 질려요.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요. 정말 신기한 게 베트남 사람들 입맛에 김치찌개가 딱 맞았던 것 같아요. 매운 걸 좋아하는 베트남 사람들에게 김치의 매콤한 맛과 깊은 발효된 맛이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던 거죠. 몇 달 후에는 한국 관광객들도 오시기 시작했어요. 베트남에 여행 온 한국 분들이 우연히 찾아오신 거예요. 여기 한국 음식도 파나요? 네, 김치찌개 있어요. 베트남 사람이 김치찌개를 어떻게 만들어요? 그런 분들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주문하시곤 했어요. 하지만 한 숟가락 드시고 나면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한국에서 먹던 것보다 더 맛있어요. 정말요? 어떻게 이런 맛을 낼 수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15년 동안 일했거든요. 그때 동료분들이 해주신 김치찌개를 따라 만든 거예요. 아, 그래서 이렇게 정통 맛이 나는구나. 한국 분들이 맛있다고 칭찬해 주실 때마다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받은 사랑을 이런 식으로나마 돌려드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은 하루에 김치찌개만 50그릇 이상 나가요. 다른 베트남 음식도 잘 팔리지만 김치찌개가 저희 가게의 대표 메뉴가 되었어요. 꽝흐우 사장님의 김치찌개는 정말 특별해요. 단골 손님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정말 기뻐요. 덕분에 수입도 많이 늘었어요. 한국에서 건설 일할 때보다 훨씬 많이 벌고 있어요. 여동생 리엔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는 회사에 취직했어요. 부모님께도 매달 용돈을 드릴 수 있고 작년에는 집도 새로 샀어요. 형, 정말 대단해. 이제 우리 가족이 이렇게 잘 살게 되다니. 리엔이 가게에 놀러와서 이렇게 말할 때마다 뿌듯해요. 하지만 성공했다고 해서 모든 게 완벽한 건 아니에요. 마음 한편으로는 항상 허전함이 있어요. 어제도 비가 내렸는데 한국에서 내리던 그 차가운 비가 생각났어요. 특히 겨울철에 현장에서 일하던 그때가 자꾸 떠올라요. 형제는 어디에 있어도 형제야. 김동수 형님이 마지막에 해주신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가끔 김치찌개를 끓이면서 김태수 형님 생각을 해요. 형님이 해주시던 그 따뜻한 마음, 그 정성이 이 김치찌개에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 다시 가고 싶다.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형님들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건강하신지, 여전히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지 궁금해요. 하지만 쉽게 갈 수가 없어요. 지금 가게가 너무 잘 되고 있어서 떠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부모님도 나이가 많으셔서 제가 곁에 있어야 해요. 아들아, 내가 여기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든든한지 알아.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한국 가고 싶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리엔도 마찬가지예요. 형, 가게 정말 잘 되고 있잖아. 이제 우리 가족이 안정됐는데 어디 가면 안 돼. 가족들은 제가 이제 성공했으니까 만족하라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오늘도 김치찌개를 끓이면서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꼭 한국에 가서 형님들을 만나야겠다고. 그때 이 김치찌개를 함께 먹으면서 옛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형님들, 저 꽝흐우 잘 지내고 있어요. 언젠가 꼭 다시 만나요. 오늘도 김치찌개를 끓이면서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성공한 삶을 살고 있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한국에서의 그 따뜻한 기억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 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감동 노트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